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결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100명대에서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20% 내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하루하루 누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2, 3월의 대구 경북 당시의 유행과 비교해서 이번에 수도권 유행은 유행 초기부터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연장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죽으라는 소리예요. 하루에 20만 원 정도 세가 나가는 편인데 2주를 문 닫으면 월세 부분을 지원을 해주든지. 저녁 장사가 거의 80%는 거의 됐었죠. 근데 계속 질질 끌기만 하니까는 소상공인들 지금 다 죽어나고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급하게 결정을 해서 더 힘든 시기가 길어지니까 소상공인분들은 정말 매출이 자기 생계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 좋은 말씀해 주실 세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어제 0시 기준이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1명, 국내는 99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11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주말에는 이제 검진 이게 수가 좀 줄어서 과연 이게 전체적인 추세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게 이제 2.5단계 연장이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차 교수님, 이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아마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100명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려고 하면 확실하게 지금 이게 두 자릿수 이내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확진자 수 자체가 끊기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또 이 지금 방역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또 이 민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좀 더 이 지금 단계를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이 집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1, 2, 3단계였지 2.5단계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하나 지금 놓은 것이 2.5단계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2.5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도 저는 또 상세하게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2.25단계 정도라는 단계를 하나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방역의 고삐는 늦추지 않되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에서는 뭔가 숨통을 틔우는 그런 식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균형점 찾기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아마 그 당국의 고민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2.5, 2.25단계까지 얘기 나왔는데 최 평론가님,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 자영업자, 식당이라든가 카페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경제와 방역의 사이에서 찾아야 되는 이제 이 균형점,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이제 굉장히 큰데 지금 사실 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분기에만 지금 대출낸 게 16조 원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빚으로 연명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면 지금 아까 어느 한 그 상공인의 말처럼 하루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정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건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25%나 되니까 이거 굉장히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그래서 차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대응하는 방역의 기준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저는 과연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방역과 경제 사이를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가? 결국 저는 질병관리청도 출범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전문성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단계별, 업종별,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방법들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도 그렇게 새로운 생각합니다. 접근법이 필요하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따 오후 4시 30분에 정부 발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절충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신데 지금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신속히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른바 선지급 후 확인. 근데 대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확인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그 규모가 가지고 될 것이냐. 여러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과연 이 정부의 움직임, 현실성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의 청와대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서는 보편적 지급에 가깝게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선지급 후 확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료 네.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200만 원, 150만 원 더 지원을 받아도 사실 밀릴 월세 내고 임대료 내면 자기 수중에 나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건물주들을 위한 대책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우픈 상황이죠. 우습고 슬픈 상황인데 하지만 정부로서 속도감을 내야 되고 여기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서 이제 최 평론가님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서 연명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빚을 낸 것 때문에 지금 금융대출이 막히고 있어요. 지금은 빚을 좀 더 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숨통은 터줘야 됩니다. 우리가 2.25단계, 뭐 2.5단계 연장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걸 2.25단계로 낮춘다, 2단계로 낮춘다고 해도 갑자기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살 길을 터줘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얘기는 너무 현실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 차원에서 오지도 않고 또 대출 규제 문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인데 여전히 그 재난지원금 규모 등등 논란 속에 김종인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돈맛 발언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평론가께서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당이죠. 장제원 의원이 예. 이거 도대체 국민을 무슨 기생충으로 보는 그렇죠. 거냐 이런 또 지적도 했습니다. 저도 김 위원장이 그동안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메시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당의 어떤 그 정책적 스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도고 합리적으로 잘해왔는데 저도 이 돈맛을 들이면이라는 이 표현은 조금 제가 보기엔 과도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이제 이게 이 돈이라는 게 방역과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라는 취지에서 주는 돈인데 네. 이것을 맛을 들인다고 표현한다면은 과연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특히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 지금 정당들은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국가가 주는 돈맛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세금 우리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밥값 좀 하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상이 있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돈맛을 운운하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마음에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년 4월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혹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때 정치적 고려는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거부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해서 뭐 존경은 안 하더라도 좀 존중하는 그런 좀 자세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든 야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4차 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요. 또 하나 불거져 나온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 문제입니다. 우선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삶의 벼랑에 내몰리신 분들께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하신 분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량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효과가 없이 헛는 이런 아주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아주 또 상당히 뜨거운 또 논란이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뭐 극단적인 비아냥이긴 합니다만 차라리 뭐 통닭 한 마리를 사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논란을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하나의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2만 원의 그 통신비 그 할인 자체가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이 그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 2만 원이라는 것이 마지막 이 그 4인 가구 하면 뭐 8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돈 자체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해서 통신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통신 그 요금에서 바로 삭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바로 이 통신회사의 계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진작의 효과 자체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어려운 재정 사정에서 이것이 하는 것이 맞느냐? 거의 지금 이 그 1인 거의 13세 이상 뭐 모든 국민들한테 거의 한 2만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그 9천억이 넘는 이 그 아주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좀 더 어려운 계층들에게 좀 더 두텁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않은 것인가 하는 지적이 전 타당성이 있다는 거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그 이 결정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깜짝쇼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 결정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정 과정에서 이 생략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 논란의 근저에는 그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두고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고 지금도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 여당에서 뭔가 이게 좀 방향 설정이 좀 헷갈렸던 건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앞서 이제 김경수 도지사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지 시스템에서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는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도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분명히 충돌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 설계와 구축에 대한 시대적 담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선에서의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고 그 방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지 세력이죠. 8.15 집회 때 그 비대위 보수 단체들이 개천절 또 한글날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른바 이제 휴대전화 같은 거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지침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한 일부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이 공동체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역이 그나마 어떤 주요 불길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게 더 큰 불씨를 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적인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큰 어떤 사람들의 물줄기가 한번 있은다면은 반드시 방역에 대한 후폭풍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험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하겠다? 더군다나 총 70여 건 가까이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국민들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건 실정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우리 사법당국이라든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이걸 엄격하게 제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법치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조치들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예를 들면 허가된 신고된 곳에 대해서는 규모와 뭐 어떤 장소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좀 8.15 집회는 상당히 일탈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15 집회로 인해서
이 지금 그 이 코로나19의 2차 이 재확산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이 실정법을 위반한 그러한 그 이 집회들로 인해서 사회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 공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평론가님은 네. 이 집회 문제 사실은 뭐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됩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그리고 이 지금 집회 단체들이 이 집회를 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정광훈 목사 석방. 두 번째가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 타도 탄핵.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에 이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는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이 들으면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질 이야기죠.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